이번에 관세 공포 사라지고 나면은 한국 증시에서 당분간 악재가 보이진 않아요. 기관이랑 눈을 똑같은 타이밍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실적을 보면서 현재감 있게 투자를 해버리면 큰 실수를 합니다. 주목 상장이 이제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모신 분은 더 강한 트럼프가 온다 책의 저자시죠. 전인구 경제연구소 전인구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인구입니다. 네. 자,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 뭐 하루도 그 시장에 화제로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요소들로 인해서 실물 경제 지표가 조금씩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침체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경기 침체로 가는 거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시간의 문제라 좀 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벌어질 일인지 내년 상반기쯤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표들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이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숫자는 맞추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도 점점 질이 나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는 수치가 나빠지겠구나. 이제 이게 1번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람들 소비도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막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버티는 정도인데, 이게 관세가 과연 도입됐을 때 사람들이 심리가 저번에 4월 달에도 지표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그냥 지갑을 열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지갑이 소비가 뒤에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이걸 보고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멀쩡했었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이 실업률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좀 늘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수가 줄면서 실업률이 좀 적게 나왔었는데, 아마 이게 한두 달 뒤쯤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한 8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실업률도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침체에 좀 강한 업종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분명히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불만인가 봐요. 파월이 도대체 꿈쩍을 안 해요. 지금 뭐 이미 지금 해도 늦은 시점이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 안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준. 근데 슬슬 한두 명씩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금리 인하할 것이냐, 좀 기대가 생겼다가 또 파월이 죽여버리고 어떻습니까? 파월 의장이 예전에 했었던 말이 있었어요. 21년도 때 일시적인 인플레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그 사태가 벌어졌죠. 금리 인상이 많이 이제 하게 되고, 폴 볼커 얘기를 2022년도에 2번인가 3번 정도 언급하면서 자기는 무섭게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인플레를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말한 것도 있고, 이제 본인은 아서번즈가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아서번즈라고 하면은 인플레에 불을 지폈던, 그때 닉슨 대통령의 말을 듣다가 결국 인플레를 지폈던, 이제 어떻게 보면 불명예를 이제 가지게 된 연준 의장이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좀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적용했을 때 인플레가 촉발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발언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트럼프 관세만 아니었으면은 7월에 벌써 금리 인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관세가 8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적용이 되면서, 그러면 기업들이 한 2달 정도의 재고를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8월, 9월까지는 그래도 인플레 상승 요소가 덜할 수 있는데, 10월부터는 인플레 상승 요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월 CPI가 11월쯤 발표가 날 건데, 그때부터 인플레가 막 치솟는 구간이 왔을 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상태가 되면은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카드를 연말에 다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다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조차도 정책의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이 얼마나 발작을 일으킬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느니 차라리 한 박자 늦게 보고 금리를 내리던가 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관세가 인플레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관세가 인플레에 상관이 없는데 왜 금리를 안 내리냐, 지금 지표들이 서서히 쿨다운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과 지금 트럼프는 인플레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 해서 지금 의견이 갈려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연준 위원들 보면은
우리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 회장님이 사장님을 미워해요. 근데 밑에 이제 뭐 부장이나 본부장이나 이제 전무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이 사장이 좀 있으면 레임덕이고 이제 1년 안에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왕의 남자가 될 거냐 이러면서 이제 줄을 잘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좀 정치질이 아닌가도 볼 수 있고 관세가 인플레를 안 올릴 거라고 믿는 연준 위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연준 위원들도 있어서 서로 간에 좀 의견이 좀 많이 충돌하지 않나. 그래도 관세가 지금 적용되려면 11월 달에나 돼야 되니까 9월쯤에는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파월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정책에서 금리를 올릴 때는 계속 천천히 올리고 떨어뜨릴 때는 계속 천천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는 지금 파월 의장이 하고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다가 만약에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나왔을 때는 지금 증시는 꽤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어떤 것들이 좀 신호가 돼줄까요? 이번 주쯤에 보면은 이제 지금 각 국가 12개국에다가 관세 뭐 이제 통보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관세 통보한 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베트남 때처럼 상호 관세 적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뭔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안도 랠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관세가 뭐 한국을 기준으로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가 일반 관세고 환적 관세를 뭐 2배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관세가 낮으니까 그거를 이제 환율이라던가 뭐 한국 기업들이 좀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면은 뭐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세도 지금 환적 관세가 40%인데 그럼 중국 관세는 지금 54%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환적을 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도 합의에 따라서 40% 이하 정도로 내려올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 관세가 인플레에 영향 끼치는 게 생각보다 약할 것이다 또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더 환호하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 카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게 이제 90일 유예가 이제 끝나죠. 곧. 그렇게 되면은 그 다시 또 그 처음에 일어났던 상황들 뭐 금융시장이 엄청 흔들린다든가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상당히 많이들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이후에 거의 그 전 상황까지 주가는 다시 올라왔는데 네. 그런 게 이제 많이 불안한 거죠. 다시 그런 상황이 될까봐. 어떻게 보세요? 이번 관세는 좀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번에 뭐 타코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일대기를 보면은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일기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오바마 정책을 그대로 뒤집는 정책들을 펼쳤어요. 근데 이번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들, 뭐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걸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뒤집는 거를 좋아해요. 이제 그러면 이번에도 관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유예를 했다 증시가 올랐지만 놀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전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세가 셀지 안 셀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관세는 유예는 꽤나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감세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OBBA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요. 그럼 세수를 어딘가로 늘려서 이거 벌충을 해놔야 돼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관세가 제일 좋은 카드가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했었던 말들이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런 말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로 충당해 놓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감세안을 먼저 해서 인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외환 시장부터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눈치를 볼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금리도 4.2%대까지 좀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엔화도 많이 지금 올라온 상태가 됐고 증시도 지금 높은 상태까지 됐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충격을 먹는다 하더라도 4월 달보단 덜할 것이다라 보고 4월 때보다는 좀 덜한 정도의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가를 안정화시켰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아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유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하향 안정화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
그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리기도 한데 트럼프의 네네네. 어떻습니까?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2기 트럼프의 어떤 전략 이것이 또 세계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증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했던 정책을 잘 보면은 이제 셰일 업체들이 신규 채굴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장려를 했어요. 자, 그때가 이제 $80 정도가 셰일 업체들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으로 치면은 한참 오바마 때 석유 전쟁을 벌였었어요. 오펙에서 $20까지 내려가면서 셰일 업체들이 파산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셰일 업체들의 마지노선이 얼마냐면요. 재채굴을 했을 경우에는 $40 정도 되는 이제 채굴 자리들이 있고 셰일 유전지대가 있고 보통 신규 채굴을 하면 $60 정도가 이제 그 마지노선이 나와요. 그럼 WTI가 지금 $64, 뭐 $63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오펙이 조금만 더 증산해서 한 $58, $59 정도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오펙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가장 적당한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라고 보면서 미국이 더 이상 신규 채굴을 늘리지 못하도록 딱 그 정도 한 8, $9 정도를 세팅해서 지금 증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 정책이 이제 신규 채굴이라는 거죠.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어떤 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혹은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가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낮게 있다라고 하면은 경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낮다고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경제가 좋으면서 유가가 낮은 상태가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주력 업종 중에 화학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싸게 사서 여기서 비싼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화학 제품은 이제 경기랑 거의 연동되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의 유가는 기조가 $60 이하로 계속 유지될 거다라 보고 있고 그러면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인플레 유발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관세나 이런 게 좀 많이 다운되면서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화학업종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지금 우리도 시한이 얼마 안 남았죠. 90일 만료 시한이 이번 주인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서 일본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현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이번에 상당히 좀 그 트럼프의 압박이 강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증시가 많이 흔들리겠다.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 증시가 예.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관세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세 협상 시기가 다 돼가도록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세부적인 협상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뭔가 자동차는 얼마, 뭐 농업은 얼마, 뭐는 얼마 이러면서 이거를 올리면 이걸 낮추고 이런 식으로 카드 게임 하듯이 맞추더라. 근데 나는 단순한 걸 좋아한다. 30% 할 거냐, 50% 할 거냐 선택해라 딱 이런 거죠. 근데 베트남은 가능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산업에 가지고 있는 힘보다 정치의 힘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제 뭐 EU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업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르텔이라고 하죠. 이 카르텔 파워가 더 위에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정치 지도자를 하더라도 그 산업 카르텔을 누르면서 관세 협상에 일괄 관세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상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들이 아닌가.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더 다급해지고 상황을 더 몰아붙여야 산업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갈 수 있다라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센 카드를 낼 수도 있다라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됐으니까 뭐 대한민국도 35%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최종 시한으로 해서 뭐 8월 1일 안까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오면은 20%까지 맞춰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딜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 아무래도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좀 기대하는 게 좀 증시 전체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좀 낮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상태에서는
트럼프의 좀 발언이 좀 세게 나왔을 때, 관세가 좀 세게 나왔을 때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일본 증시 다 지금 더 고점 가까이 있는 상태인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악재 하나만 나오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자리라서 조금 공포를 좀 줄 수 있는 요소가 관세가 되면은 조금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유예가 되고 그러면서 지난 4월부터 그 한국 증시, 뭐 다른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올라오는 모습. 거기다 우리 또 뭐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나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 그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네. 요소들 때문에 증시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기존의 주도주들이 급락이 나오고 장이 약간 꺾이는 모습. 오늘은 뭐 지수는 약간 올랐습니다만 어쨌건 그 섹터별로 좀 이게 뭔가 변화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관세 때문에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관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욕심과 공포가 있는데, 욕심이 그동안 가면서 증시가 오르고 욕심이 욕심을 만들어서 더 추가 상승 랠리를 가다가 공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다가 공포가 욕심을 누르는 순간부터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이 나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혼조기가 되는 거고, 만약 여기서 관세가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관세 공포 사라지고 나면은 한국 증시에서 당분간 악재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 관세 공포가 세서 미국 증시 지수 추세가 무너진다면, 아무리 한국 증시가 지금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이게 한동안은 잠깐 꺾이고 눌림을 주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지금 시점에서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떻게 뭐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건 뭐 만약에 이런 충격이 있다 해도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그냥 견디는 게 나을 것인가? 지금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우선 많이 오른 것들은 항상 이제 한 번씩 좀 분할 매도를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가 만약에 별 문제가 없다 되면은 랠리를 갈 수 있다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까지 코스피가 4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되게 기세가 좋고 호재가 많았다라 봤는데, 문제는 갑자기 이제 이런 하나의 흐름이 끊기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보는데, 이때 조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두고 지켜본 다음에 상황이 역시나 관세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은 마저 정리하고 쉬는 게 낫고, 그게 아니다라 그러면은 남아있는 물량을 들고 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이 구독자분들인 거 아는데 유동성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유동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괜찮다 그러면 주도주로 전 세계에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코로나 이후로 S&P 500에 주식 ETF로 들어온 돈이 5,500조 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40%가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S&P 500 기업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빅테크로 들어온 돈이 2,000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됩니다. 근데 한국 증시가 아무리 좋다 한들 자금이 거의 들어오지가 않죠. 외국인 자금 조금 들어오는 거, 파생으로 먹고 빠지는 거, 그러면 기관 자금, 개인 자금 정도밖에 없는데, 알죠. 유동성이 없는 걸 아니까 상승 주기가 짧고 이 파동이 길게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많이 쓰는 전략이 순환매라는 전략을 씁니다. 그럼 주도주가 벌써 2배 가까이 오르고 3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면은 기관부터 벌써 순환매 전략을 준비하겠죠. 그럼 지금 뭘 사야 되냐면 오른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오르지 않은 것들 중에서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새 지금 소외 많이 받은 게 바이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좀 가격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던가, 또는 아직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수혜주들을 좀 지켜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싼 것들을 지켜보는, 그러니까 기관이랑 눈을 똑같은 타이밍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그 사실 그동안 조방원 뭐 해가지고 그 이제까지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이 주도주의 흐름이 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실적에 따라 완전 달릴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이제 뭐 조선 방산 원전의 공통점은 뭐냐면 국내 매출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제 다 수출주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국내의 상황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선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방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인데, 방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10배씩 오른 종목들이 나올 정도로
많이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글로벌 증시 악재가 나왔을 때 그때 차익 매물 실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달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봐야 될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SMR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뭔가 수주를 받은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직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이 붙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주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 한 1년 정도의 공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이슈에 따라서, 증시에 따라서, 유동성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조선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상선 랠리를 펼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MRO라든가 이제 방산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도 이제 방산이 무너지는 추세가 나왔을 때 그때는 좀 우리 기대감이 과했나 이러면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세 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건 이번 관세 그 충격 어느 정도로 올 것이냐 아니면은 잘 넘어갈 것이냐에 따라 달리긴 했지만, 어쨌건 우리 한국 증시의 지금 마지막 남은 악재는 요거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호재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 올해였네요. 증시 활성화 토론회에 제가 참가했었습니다. 개인 투자 대표로 해서 금감원에 가서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하게 됐던 의견들은 뭐냐면, 일본 증시의 선례를 따라야 된다라는 걸로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그 거버넌스 합의가 이루어졌었고, 일본 증시는 어떻게 올랐는가? 저PBR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기업들이 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나 이제 이야기들이 배당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고, 기업들이 좀 더 저PBR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상법 개정까지 이제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동안 없었던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선례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하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버퍼가 생기겠구나라고 지금 기대감까지 생긴 상태라서, 관세 문제가 흐름을 끊어먹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 좋은 흐름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코스피 올해 연말에는 한 4천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셨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아직도 계속 유효한 건가요? 삼성전자가 이 상태가 아니라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최소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준다. 삼성전자 한 8만 원 정도 좀 가져야 코스피 지수 나머지들이 이제 힘을 써서 한 적정한 밸류로 치면 한 3,600 정도? 3,500, 3,600 정도 보고 있는데, 이제 기업이 가진 미래 이익을 가지고 PER을 곱해서 이 코스피 지수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그렇게 밸류만 구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죠. 만약에 코스피가 3,500을 찍었을 때 네. 대중의 광기라는 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대중의 광기 프리미엄이 얹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코스피 이번에 그때 한 달 동안 500이 올랐는데 3,500에서 500짜리 광기 한 번만 붙으면 4,000이 금방 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의 전체적인 순이익 증가와 연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할 거냐, 4,000을 찍은 다음에 5,000까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터치하고 코스피 4,000이니까 차익 실현해야겠다는 물량이 더 많이 나오면서 그때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로 가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어쨌건 상당히 그 어떤 돌발 악재들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오를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자, 요즘 원전과 관련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전까지 뭐 정말 이 없애야 되는 아니면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 어떤 에너지원에서 이제는 모두가 다 부흥을 시켜야 되는 에너지원으로 좀 뭔가 바뀌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예. 뭔가 전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어떻습니까? 원전 침체기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 내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부각되는 이유 있을까요? 에너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큰 흐름에서 보시면 왜 원전이 지금 미국이 택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원전 주식을 좀 좋아했었던 게, 예전에 제가 8.15에서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원전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눈물의 원전주라고 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 끝나고 나서 트럼프 정부가 되고 나서 딱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태양광, 풍력, 원전 중에서 어떤 발전원이 가장 저렴한가를 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이 제일 저렴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육상 풍력이 제일 저렴하고 그거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이제 태양광이 저렴합니다.
그럼 시장 자유에 맡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뭐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다 이런 걸 지으면서 지금 전력 수요를 이제 계약을 맺고 있는데 태양광으로 계약을 맺거나 풍력으로 주로 계약을 맺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태양광 풍력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발전하는 방법이 석유로 하는 방법, 가스로 하는 방법, 태양광 풍력 원전인데 태양광 풍력 그럼 장비는 주로 누가 만드는가? 태양광 장비 같은 경우는 9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엄청난 공급 과잉과 치킨 게임을 통해서 장비 가격을 많이 낮춰놨죠. 네. 예전에 폴리실리콘이 2007년에 킬로그램당 150달러였는데 지금 4.7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격 경쟁을 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외에 거의 나머지 기업들은 다 전멸하다시피 되면서 중국이 이 밸류 체인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미국 내에서 당연히 태양광 아니면 풍력을 선택하게 될 거고 점점 중국의 밸류 체인에 종속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중동에 나왔었던 그 원유를 누가 판을 줄 거냐 가지고 싸움을 했었다고 치면은 그래서 중동과 이제 미국과 이제 한판 붙은 힘이 나왔었고 그 다음부터 페트로달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이제 석유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가 이제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탈탄소로 넘어가면서 태양광, 풍력, 원전 외에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태양광, 풍력은 중국이 장악했으니까 이제 원전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그동안 원전 발전 단가가 한국은 제일 싼데 왜 미국은 제일 비쌀까? 40년 동안 원전을 거의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 밸류체인이 다 망가졌고 비용 증가가 벌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원전을 400기가와트를 지어서 거의 400기 정도 되거든요. APR 1000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 정도에 짓게 되면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다운이 되고 원전 비용이 태양광 풍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원전도 하나의 선택되는 게 될 것이다. 원전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국이 지금 바라는 게 소형 원전입니다. 네. 대형 원전은 직접 가서 지어줘야 되고요. 소형 원전은 이 정도 되는 딱 원전을 가지고 그대로 건전지처럼 팔아서 5년마다 갈아 끼면 됩니다. 그러면 소형 원전을 설치하는 국가들은 5년마다 미국에게 이 건전지 같은 소형 원자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네. 만약에 미국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은 지금 소형 원전 기술 보면은 러시아, 중국, 미국 이렇게 3개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절대 주지 않겠죠. 미국이 에너지 목줄을 쥐겠다 이렇게 된 거고 중동에서 지금 건설하는 것들을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수소라든가 이런 사업들 준비 중인데 소형 원자로를 이제 안에 탑재하는 형태의 어떤 조감도들이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미국이 중동에게 어느 정도 안보와 이 소형 원자로로 인한 목줄을 쥐고 가겠다. 이렇게 거래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원전이라는 거는 당장은 좀 실적이 안 나올 수 있겠지만 한 5년 뒤부터는 소형 원전도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랠리를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중국의 원전 발전소 그 설립 계획은 뭐 워낙 그 이전서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엄청 짙잖아요. 예.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보통 많이들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도 이제 따라가고 네. 유럽도 따라가고 일단은 원전이 계속해서 이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반 우리의 원전이든 아니면 SMR이 됐든 소형 원전이 됐든. 제가 보는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는요, 그 에너지 믹스라는 거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원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럼 이걸 맞춰줄 수 있는 이제 발전원이 필요한데 석탄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석유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천연가스가 지금은 그거를 메워주고 있는 상태지만 천연가스도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을 40%로 줄여주는 것 뿐이지 이게 영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잠시 이게 버텨주는 시간 동안 원전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겠죠. 원전의 장점은 가동률이 98% 정도 될 정도로 계속 꾸준히 기저전력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력을 가지고 태양광, 풍력과 믹스를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가격 효율이 좋다라 봐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ESS 장비, 그러니까 낮에 많이 나오는 전력을 저장해놨다가 밤에 이거를 다시 배터리로 다시 풀어줘서 전력의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건데 ESS를 설치하지 않고 차라리 원전을 설치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맞춰 나가는 방식이 훨씬 더 저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 SMR
사실 이제까지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네. 이게 과연 그 경제성 있는 기술인지는 가봐야지 안다. 뭐 회의론자도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 저는 이 기술은 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뭔가 이제 상용화된 모델이 없어서 그런데 이 기술이 오히려 빠른 데가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 미국이 개발하지 않으면은 이제 소형 원자로 기술은 중국, 러시아가 다 장악하게 되는 시장이 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방식은 조금 다르겠지만, 결국에 이제 큰 개념은 소형 원자로의 장점, 폭발 확률을 더 낮춰서 안정성을 높이고 이걸 가지고 필요한 곳마다 직접 꽂겠다. 만약에 대형 원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곳과 에너지를 만드는 곳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예, 그런데 소형 원전을 하면은 필요한 곳에다 꽂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4대 건설사가 다 각자의 소형 원자로 회사들 지분을 다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도 처음에는 뭐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다가 결국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여기가 이제 주도로 될 것이다라 보고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중국, 러시아에서 된 걸 봤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먼저 승인을 받은 거는 그 뉴클리어 에너지라는 회사가 제일 먼저 받긴 했는데, 가장 상용화가 제일 빠른 거는 히타치, 그러니까 GE 버노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전 사업부를 히타치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상용화가 빠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어쨌든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국내 원전주들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네, 작년에 거의 뭐 이제까지 거의 뭐 주도주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많이 올랐다. 이제는 더 오를 수 있겠냐?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저만의 전략을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어느 정도 랠리 갔을 때 이게 더 오를까 안 오를까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실적을 동반하지 않으면은 3개월, 6개월을 못 넘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서서히 올려가는 것들을 보였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 특징은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수주를 받으면 몇 년 뒤에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수주를 받으면 그 다음에 실적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체코 같은 게 수주가 났었고 추가로 뭔가 수주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당장 나올 수 있는 수주들은 대형 원전들 위주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27년도, 28년도, 29년도, 30년도에 대한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좀 컨센서스가 나와줘야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단계식으로 밟고 올라갈 것 같고, 그게 당장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너무 단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거기에 연관된 우리 한국의 어떤 섹터, 이것의 그 주가가 아주 그냥 출렁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원전도 미국의 이러한 전략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예. 네, 조선도 또 그쪽에 그 MRO 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혹시나 미국 해군을 우리가 또 건조하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열광적인 반응 예. 때문에 그런 꿈을 꾸면서 아주 크게 올랐는데, 네. 이제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죠. 네.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MRO에서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조선사들의 특징이 저가 수주에는 하지 않는다가 특징인데, 그러니까 굳이 저가격의 저가 수주로 말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잘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기싸움이거든요, 일종의. 저가 수주에 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저가 수주를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힘싸움의 지금 상황이라 보고 있는 거고, 향후에 나올 이제 진짜 MRO. 왜냐하면 지금 군수 정비함이나 전투함이 있고 비전투함이 있어요. 근데 비전투함은 솔직히 돈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테스트해보는 효과인 거고, 전투함을 이제 진짜로 MRO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조선소들을 이제 인수하면서 군함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현대라던가 한화라던가 지금 다 둘 다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도크를 정비하고 인력들을 투입하고 하면서 미국 군함을 수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악재는 일본 조선소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하나를 통합을 하는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선 부분에서는 경쟁을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이 한번 조선업이 이제 좀 많이 쇠락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기본 설계랑 현장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설계는 뭐냐면 이제 본사에서 설계도를 주는 거고 현장 설계는 이제 그걸 받아서 현장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만드는 건데 이 인력들이 지방 가서 일하기 싫어하니까 죄다 본사로 보내가지고 본사에서 기본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기본 설계에 너무 의존하고 현장 설계 사람들의 의견을 좀 죽였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좀 에러도 많이 났었고 그 바람에 현장 설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쇠퇴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문제라서 실질적으로 조선에 그 남아있는 노련한 인력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LNG선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GTT에게 라이센스 주고 있는 형태의 선박의 모양과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모양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 기준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자체 수요 정도를 만드는 LNG 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선면에서는 경쟁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군함면에서 좀 일본 조선소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그 지금 이미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오른 주가만큼 PR이 지금 뭐 상당히 높잖아요. 예. 25배 이상 되는 것들이 뭐 허다하니까 하나오션도 그렇고 예. 이게 앞으로 나오는 실적이 과연 지금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납득시켜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고민은 없을까요? 좀 실적이 나오는 속도보다 주가가 좀 빨랐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적자였는데도 벌써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마다 좀 다른데요. 저 건설업이라던가 조선업, 방산 이런 쪽들은 수주를 받고 돈이 되는 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기가 걸려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서 현재감 있게 투자를 해버리면 큰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는 이미 50% 빠졌는데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여기서 잘못 혼동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빠지냐고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2년에서 3년 뒤에 실적을 보면서 달려야 되는데 지금 신조소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건 나쁘지 않은데 이제 방산 쪽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함 MRO라던가 진짜 군함 수주가 현실적으로 빨리 이뤄져 줘야 3년 뒤에 실적이 찍히겠구나, 4년 뒤에 실적이 찍히겠구나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잡히지 않은 상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주가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많이 오른 주가에서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다시 또 전고점 회복하면서 계속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 혹은 그냥 이러한 모든 호재들이 반영된 게 이번에 찍었던 전고점이고 그 아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횡보라든가 뭐 하락이라든가 하향 안정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될 것이냐 이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한 5년 정도 길게 본다라 그러면은 한 허리 정도까지 왔다 정도라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나와서 이게 우하향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막 군함 MRO 실패했다, 안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예상하지 못하는 악재들이 던져졌을 때는 컨센서스가 망가지면서 주가가 힘들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미국의 그 미군 예. 군함이라든가 MRO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LNG 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 알래스카 북쪽 예, 미국이 예. 계속해서 이제 예. 그 개발을 하고 확장할 수밖에 없고 수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부족한 LNG 선 우리가 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 아니냐 이 기대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LNG선으로 인한 기대감은 좀 충분히 많이 받았다라 보고 있어요. 이제 북극 항로로 가는 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3년 전인가 찍었었는데 실제로 그 현실화가 되니까 저도 되게 좀 기분은 좋아요. 근데 북극 항로를 지나가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뭐 배를 만들고 띄우고 하는데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일들이고 주가 같은 경우는 당장 6개월, 1년 안에 모든 결과들이 나오길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알래스카 때문에 수주들이 지금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1번이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LNG를 가지고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 나오는 그 셰일가스 넘쳐 보통 셰일을 채굴할 때 85%의 오일이랑 15%의 가스가 나오는데 어쨌든 셰일 가스량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가스량이 늘었죠. 그게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운 좋게도 상당 부분의 가스량을 유럽에 수출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스가 남아돌기 시작하면서 이걸 아시아로 수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한테 이 LNG를 거래하는 무언가에 좀 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가 신규로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로운 LNG 선박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조선가 상승에 더 도움이 되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 조선과 관련해서는 또 일단 우리가 잘 알던 그 어떤 해운사들의 추가 컨테이너선 발주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주가 이제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따른 또 이제 조선주들의 어떤 이 운명이 또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의 상황은? 컨테이너선은 솔직히 반반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이게 추세는 LNG 추진선으로 이제 하고 여기서 또 이제 대형화를 하기 때문에 신규 선박에 대한 컨테이너선 수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긴 모델인데요. 문제는 경기 침체가 돌입했을 때 해운사가 과연 과감하게 신규 선박 수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예전의 패턴을 보면은 침체로 돌입한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좀 선이 뭐 수주나 이런 좀 어떤 그 선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치킨 게임을 합니다. 그렇죠. 이 컨테이너 선사들 같은 경우는 카르텔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벌크 선사는 카르텔이 좀 약합니다. 카르텔이 강하기 때문에 이참에 중소형 선사들을 다 죽이자는 생각으로 대형 컨테이너 선들을 더 많이 수주를 발주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앞으로 치킨 게임을 예고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면에서 컨테이너 선은 좀 제 생각은 반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조선주의 그 실적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시그널로 보는 그 신호 하나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된다. 몇 개월째 수주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이상이 벌어진 거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수주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보다는 이제 중고 선박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그리스 선주들이 뭐 하냐면은 중고 선박가를 가지고 그 신조선가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박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들이고 중고 선박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신규 선박 수주가 떨어지고요. 반대로 이제 이거를 올리면은 신규 선박 수주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수주를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도크를 어느 정도 계속 좀 비워놔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MRO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도크를 꽉꽉 채워서 받는 게 그렇게 유리할까에 대해서는 서로 다 퀘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받기 위해서 선별하는 작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도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군함을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상선을 할 수 있는 비중이 더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어떤 조정 기간에 뭐 소위 물린 분들 혹은 뭐 저점에서 아직 이익이 많이 남은 분들, 그러니까 주선주를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겁먹고 뭐 판다든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것도 분할 매도 해두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좀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대감을 광기에 광기를 더 더해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상선 호재에다가 갑자기 군함 호재까지 더해진 상태였는데 여기서 호재 하나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당장 뭔가 사람들의 좀 약간 파이팅을 일으킬 만한 호재들이 막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제 하나 남았다면은 미국에서 군함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로 했다, 도크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좀 많이 오른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하나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조선사들의 그 뭐 잠수함이 됐든 어느 군함이 됐든 요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방산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 요것도 적당히 가져야지 너무 크게 가지면 안 된다. 네, 길게 보시면 좋아요. 제가 마덱스를 갔다 왔어요. 그 해양 방산 박람회를 이제 부산에 있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서 촬영을 못하는 조건으로 이제 백도어에 있는 이제 설비들을 좀 보여줘서 눈으로 보고 왔는데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전 세계 중국, 러시아를 빼고 나머지 군함들을 우리나라에서 주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무인과 유인을 섞었습니다. 저도 해군 장교 출신이라서 뭘 알고 있냐면 병력을 조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승조원에 누가 해군에 지원할 거냐는데 점점 이제 뭐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점점 사람은 줄고 있고 모병 인력은 줄고 있는데 여기에 뭐 구축함 하나에 뭐 160명이 타서 운영한다?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인으로 하자니 그게 너무 기술이 멀리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유무인을 적당히 섞어서 150명 타던 군함을 15명만 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화가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군함도 게임 체인저가 돼서 한 번 더 이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주기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건 뭐 이러저러한 출렁임은 있겠으나 장기적인 성장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요소들이 계속 살아있는, 호재는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길게 보면 아직 허리까지 정도 온 거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플랜, 그 다음에 기대감, 이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국채의 수요처로 미국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에 다 파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큰 흐름으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99% 정도. 대신 이제 문제는 이제 실생활에서 얼마나 이거를 활용할 거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뭐 법안이 통과되고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제 이거를 실물 결제 위주로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이 핀테크가 생각보다 다른 나라 대비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화는 됐지만 대한민국은 1인 1계좌, 은행 계좌를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참 잘 도입된 나라라서 은행 계좌 쓰고 신용카드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저조차도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보다는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신용카드를 거기다 주결제로 넣고 여기에 이제 뭐 보너스페이를 주니까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이 자체가 막 뭐 혁신이다 뭐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인도라던가 남미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는 거는 서민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약간 좀 중산층 이상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 뭐 월급을 받아야 된다든 이런 것도 이제 핀테크 페이를 통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시장이 두 개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 시장과 핀테크가 가지고 있는 금융시장 두 개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핀테크가 먹을 버퍼가 별로 없는 거고 이제 다른 나라 좀 약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 버퍼가 세기 때문에 핀테크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 그러면은 핀테크에 조금 더 가까운 실물 결제라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막 보조금을 주거나 이벤트를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하거나 가입자가 늘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잘 장착된 시스템과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걸 부지런히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건 한국의 뭐라고 할까요? 소위 결제 관련 종목들, 네. 주식들,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또 급등했잖아요. 네. 이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근데 이번에 한은에서 뭔가 비은행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 은행이라든가 관계기관의 모든 동의, 합의, 이게 있어야지만 할 수 있게끔 네. 해달라라고 이제 정부의 건의가 됐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무서운 거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은행과 비은행은 금산분리라 그러잖아요. 서로 이제 이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룰이 있었는데 이제 비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순간 여기서 기능 조금만 더 장착하면은 이제 비은행이 은행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 은행이 설 자리는 완전히 밀려지는 거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1단계 은행, 그러니까 시즌 1은 금거래소가 이제 옛날에 은행의 기능이었다면 지금은 금이 아닌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통화를 창출하고 하는 이제 시중 은행들이 지금 2.0의 시대라 그러면 향후에 3.0의 시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핀테크를 하는 회사들의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패권을 뺏기기 싫은 은행들이 우리가 지목하는 기업들만 허락을 해줘라고 하면서 일종의 패권을 쥐고 싶어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보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기업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지만 이게 열풍이 불 거고 벤처 열풍을 불어야 되는데 통신사업, IT 산업을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총수가 지정해주는 회사들만 통신사업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난리가 나겠죠. 스테이블 그렇죠. 코인이 기간 산업인 것도 아니고요. 이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잘 만들어서 마케팅을 잘하고 사람들의 어떤 수요를 잘 파악해서 부자가 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게 해야 이제 지금의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상태인데 일자리도 별로 없고 예전에 한때 벤처기업 붐이 불었던 것처럼 이런 쪽으로 또 청년들이 나오고 성공하는 기업들 모델이 나와야지 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은행들이 지목하는 기업만 할 수 있게 해라. 이거는 너무 좀 은행 쪽 입장에서는 약간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이 붐을 일으키겠다. 이 기조하에서 뭔가 이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조치들, 그러한 흐름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은 규제라는 것들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결국은 이제 제도가 좀 안정화가 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초창기 때는 먼저 활성화를 시킵니다. 네. 예, 초창기쯤 활성화를 시켜서 이제 최대한 규제로 인한 어떤 견제보다는 최대한 많이 해봐라고 하면서 뛰어들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열풍이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럼 발행 열풍이 부는 만큼 단기채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를 사게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추경을 또 찍어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생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뭐 AI 지원금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에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좀 활성화되는 게 먼저예요. 지금은 규제를 먼저 할 때가 아니라고 아마 방침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말씀대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어쨌건 이제 국채를 사서 그걸로 이제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뭔가 계속 발행하잖아요. 그것에 의한 유동성 공급, 이게 엄청난 거다. 그것이 또 그 시장의 인플레이션 혹은 그 경기 부양하는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라는 평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걸 간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2024년에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했던 전략이 이제 단기채를 늘려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M2가 팍 늘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이 약간 단기채 장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나갈 돈을 지금 땡겨 와가지고 현재의 유동성을 늘려주는 전략이거든요. 시간차 전략인데 그렇게 하게 될 효과가 나오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 봐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이 장기채를 살 수가 없어요. 금리의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다 단기채 수요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단기채를 더 찍어낼 수 있는 버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단기채만큼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인데 이게 인플레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돈이 더 도는 효과, 펌프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서 조금 이제 자영업자라던가 뭐 이제 내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리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여기서 대해서 우려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으로 돈이 또 갈 수 있지 않을까가 그렇죠. 이제 1번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강남 규제부터 시작해서 세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로 돈이 갈 걸 알기 때문에 사전 차단하는 효과들이 지금 많이 있다 보거든요. 그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원화 스테이블 가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해외 코인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 봐요. 그러면 외화 유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제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거고 이제 코인런 같이 반대로 코인 시장 죽었을 때 그 국채만큼 다시 또 이제 갚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국가나 중앙은행이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보완들이 좀 나오면은 그 충격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맞냐, 경쟁력이 있겠냐, 네.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저도 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거의 달러밖에 없어요. 유로 스테이블 코인도 점유율이 극히 미미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그 관점에서 말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의 어떤 정책 아무것도 없이 이 상태로 스테이블 코인만 찍어내라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들 패깅이 많이 깨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을 유지하려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가지고 맞춰줘서 가격 유지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파는 사람만 막 나오게 되면은 발행사가 이것도 사서 가격을 맞춰야 되는데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나오면서 여기에 매도세가 쌓이면서 뭐 예를 들어 1코인에 1,000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막 990원, 940원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무서워서 매도세까지 나오면서 망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그런 사태가 나오는 걸 막으려면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좀 버퍼를 두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불편하게 만든다던가, 한도를 둔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의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들을 쓸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이 아주 강력한 그 한국 증시의 주도주로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아주 강력한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력한 흐름인데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들은 솔직히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그 네. 결제주들이잖아요. 네. 온라인 결제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는 상태인데, 결제가 잘 돼 있어 삼성페이를 따라갈 만큼 편리한 걸 못 느끼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로서의 기능은 빙산의 일각에 딱 요만큼이고요. 진짜 기능은 금융의 기능과 환전의 기능이라 봐요. 특히 환전에서는 그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외국 나갔을 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 돈을 공항에서 달러로 한번 바꾸니까 5% 손실이 나고, 공항으로 이제 입국해서 인천공항에서 또 바꾸니까 4% 손실이 나니까 하루 만에 9% 손실이 나더라고요. 환전할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 거의 안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환전의 영역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금융실명제 때 같은 시나리오인데, 지하 자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금융 이제 실명제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돈들이 많은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쪽을 유입되는 돈이 늘어나면서 일종의 좀 디파짓 되는 돈들, 예를 들어 뭐 지하 자금 40조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와서 예치가 되게 된다라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40조 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지하 자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묻어놓은 상태에서 인플레이 녹는 것보다는 그렇게 올려놓고 국채 이자라도 받는 게 낫기 때문에 이제 서로 약간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이제 지니어스법이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리플, 뭐 이더리움 뭐 관련해 가지고 이 투자하신 분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더라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그 코인 시장이 많이 거래가 죽었다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 뭐 한국 증시 네.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네. 이제 이쪽 코인 시장의 가격 상승이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예,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량이 늘어나야지만 국채를 그만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일종의 카지노의 칩이 되는 건데, 이 카지노의 칩이 늘어나려면 카지노가 잘 돼야 돼요. 슬롯 머신이 빵빵빵 터져야지 사람들이 이제 칩으로 바꿔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상승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서 효과를 봤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내 코인들이 좀 상승을 해줘야 거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좀 재미가 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수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코인 같은 경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매수할 수 있게 이제 한다라 그러면은 이 생태계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21년도에 우리나라 너무 많은 코인들이 상장하는데 좀 약간 장난을 친 스캔 코인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의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아니라 신뢰도를 좀 쌓을 수 있는 코인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코인이어도 외국의 유명한 코인들과 생태계를 같이 공유하는 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좀 큰 기업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는 코인들, 뭐 대표적으로 게임 회사들 정도가 좀 나서줘야지만 신뢰성도 있으면서 효율도 나올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조금 더 우리도 법안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뭐 올해 초보다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거의 2배 이상 오를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마지막 상승장에서의 그 불꽃이 나올 것이다, 하반기에.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그 흐름을 보면은 점점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코인 시장이 한 2000 코로나 그 왔다 갔다 때만 하더라도 음지에서는 확실한 금이었습니다. 이만한 게 없다라고 그 금보다 낫다, 달러보다 낫다라 표현할 정도로 이거 확실하게 쳐주는 일종 환전 수단이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부터는 이 비트코인이 음지의 금이 갑자기 양지의 금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뭐 ETF 수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기관들의 수요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공급은 한정적인데 이제 음지든 양지든 이거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매수하려는 기업들의 자금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삼성전자가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건데 이제 그거 가지고 전 세계가 뛰어들어서 이걸 사려고 한다고 하면은 점점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엄청난 테마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관련주들 뭐 지금 뭐 관련주를 해봐야 그 결제주. 두나무 네. 투자한 기업들이나 네, 그 결제 관련주들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과거에도 STO가 한번 부각이 됐다가 다시 사그라졌잖아요. 네. 이거 테마주처럼 예. 이 흐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까봐. 스테이블 코인의 사업 구조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채 이자가 전부입니다. 그럼 1000억을 발행한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25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데 100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운영비 이거저거 빼고 나면 적자일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정착되려면 5천억 정도를 발행하는 회사들만 그나마 어찌저찌 유지가 되는 거고 1조 이상 발행해야 이제 투자로서 매력이 생기는 기업으로 전환이 될 건데 1조 이상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지 않겠는가? 가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그럼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 회사도 그 지경인데 만약에 결제 회사들이 아무리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얻는 수수료가 커봤자 얼마나 클까라는 거죠.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갑자기 막 매출이 2배, 3배씩 뛰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건데 주가는 뭐 8배씩 뛰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열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제 기능이 스테이블 코인의 참 기능이 아니라 원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이 스마트 계약, 자동 계약을 맺어주는 기능이랑 환전 기능, 거래소에서 교환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진짜 수혜주지 않을까. 근데 애석하게도 상장된 기업들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음은 뜨거운데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지금 투자하자가 되면서 결제주로 쏠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건 언제든지 펀더멘털이 취약하니까 언제든 제자리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된다.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저라면 투자 안 한다. 정확히 말하면 예.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라든가 뭐 이런 쪽들의 움직임이 다시 꺾였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싼데라는 네. 시각이 있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이 상법 개정 후에 이 상법 개정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 주식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하고 나면 지주사들의 어쨌든 지주사라는 거 자체는 페이퍼 컴퍼니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열사 시가총액은 뭐 70조, 80조인데 지주사는 3조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상속할 때 얼마나 세금이 세이브가 되는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지주사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속이 유리했었는데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사모펀드, 고려 아이언 사태 때도 봤었지만 사모펀드의 파워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벌가와 사모펀드의 이제 큰 싸움이 벌어졌다 보는데 점점 사모펀드의 힘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고 글로벌 사모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 지주사를 수중에 넣으면 계열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다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거세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움직이는 지주사, 그러니까 지금 지주사들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열사 가치가 오른 것들, 배당이 늘어날 것들,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할 것 같은 것들, 이제 좀 먼저 미리 좀 움직일 것 같은 기업들, 뭐 계열사 주가 많이 오른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옮겼는데 이제 앞으로 오를 만한 지주사들은 사모펀드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좀 취약한 것들 또는 이제 형제 간의 갈등 우려가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거래소에서 그 중복 상장 관련해 가지고 모 회사 기업 그 주주들에게도 뭔가 베네핏이 돌아가게끔 예. 하겠다라는 그 거래소 뭔가 재정을 하겠다라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예. 다시 지주사라든가 아니면 중복 상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뭔가 좋아지지 않겠나 또 바뀌지 않겠나 흐름이 이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중복 상장이 이제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했을 때 더블 카운팅이라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주주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의결권을 모을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되고 여기에 이제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여기에 뭐 사모펀드라던가 적극적으로 사냥꾼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완전 판이 엎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대중의 분위기들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1,500만 명이 된 상태에서 더블 카운팅을 또 이제 물적 분할을 허용하게 되면은 그 분노가 정치권을 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승인이 안 난다던가 이런 형태로 반려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도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지주사별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개별 이슈 혹은 그 뭔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들은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뭐 제2의 한진칼, 고려아연 사태가 날 만한 것들을 미리 찾아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 갑자기 호반이 떠오르네요. 호반이 투자한 기업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전인구 경제연구소 전인구 소장님 모시고 네, 현재 증시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의 그 여파에 대해서 네,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세트 함께 해주신 전인구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